세종은 한편으로는 상당한 사대주의자였어요. 중국에 사대하는 걸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추진력 끝내주는 실용주의자예요.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핵심주의자라고 쓰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법이에요. 박지원의 열알기나 박제가의 북학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왜 우리는 벽돌도 없고 왜 우리는 수레바퀴도 수레도 사용하지 아니하는가. 빨리 우리는 수레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빨리 이렇게 수레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박지원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수레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길이 험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박지원이 뭐라 그러냐. 수레를 사용하다 보면 산도 깎아가지고 길을 만든다. 그 수레가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산도 깎아서 길을 만들고 물도 건너서 길을 만들게 된다. 라고. 실제 그렇잖아요. 터널 뚫고 뭐 그냥 기차만도 다 하잖아요. 그 박지원이 그런 한탄을 18세기에 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수레가 없었는가? 세종이 수레를 도입하고 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소위 수레, 집 나르는 수레를 강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강축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청도 만들고요. 그래서 세종이 전국의 모든 그 관청에다가 이 강축, 즉, 집 나르는 수레를 다 보급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길이 나빠가지고 그걸 할 수 없다. 라는데 세종이 한경도까지 전부 다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짐수레를 삼아가지고 쌀도 싣고 다니고 짐을 싣고 다니는 이게 얼마나 큰 이득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종이 그렇게 강축을 전국에 퍼뜨리는데 건 20몇 년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조선이 세종이 죽고 나서 하루아침에 강축을 없애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수레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그 강축을 갖다가 퍼뜨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강축 기술자를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내도 붙여주고, 집도 주고, 그 다음에 뱃슬도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막 하죠. 그리고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인재정책에도 보면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능력만 있으면은 뱃슬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 앉혀놓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사람 여기 머물게 만들죠. 예. 재주 있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사는 아주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옳다고 판단되면은 끊임없이 추진하죠. 예. 그리고 결국은 해내죠. 그런 어떠한 대단한, 이 추진력 끝내주는 실용주의자였다. 사실은 나라의 지도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일이 어느 정도는 느릿느릿해가지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걸 반대해요. 이 강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 강축이 고장나기도 하고 이러면 가서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하는데 나라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막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죠. 근데 관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수레 관리하는 게 힘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민간 사이에 수레 기술자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만드는 것들이 민간 안에서 퍼지게 되면 자연히 수레가 전국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이 험한 이런 어떤 지형에서 수레가 발달되었다면 길이 일찍 발달되었을 거예요. 길이 일찍 발달되는 나라는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처음에 경부선을 까는데 보니까는 길이라고 해봤자 기껏해 사람 서너 명 다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찻길은 닦을 수 있지만 차길은 못 닦는 거죠. 근데 수레가 그 1400년대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면 우리가 지게 지고 다니지 않고 우리 짐 옮기고 이사하는데 다 썼던 게 뭡니까? 전부 다 소에 싣고 다니고, 예. 그리고 나귀에 싣고 다니고 그렇죠. 예. 말은 뭐 비싸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길은 좁아지고, 그렇다 보니까는 서로 이렇게 유통망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 전부 다 유통망 구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게 보부상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먼 데를 내려받다 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20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을 왕이 죽고 나니까 싹 없애버려요. 이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법이, 이 공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 직업으로 말하면 세법이에요. 세금 바치는 법이에요. 그 당시에 세라는 게, 세금 바치는 게 많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전국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지역마다 생산량이 조금 다르니까 그 세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뭐 강원도 이런 데는 땅이 좀 안 좋으니까 세가 좀 약하겠죠. 그 다음 전라도 이런 데는 땅이 좋으니까는 세가 좀 세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 세 개 정도 나눠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점법을 설정하고 해서 세를 나눠 놨는데 이게 보면 뭐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날씨가 이게 다르잖아요. 그게 대해서 흉작인 해도 뭐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세금을 어떻게 했든 많이 걷어야지 나라가 풍성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제의를 하냐 하면은 그냥 뭐 1개월당 전부 다 그냥 이 쌀 10말씩 다 내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종이 그렇게 던지니까 그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뭐 한번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러니까 세종이 그럼 전국에 있는 농민 대표 그 다음에 관리들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해가지고 17만 몇 명한테 여론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한 것이 소위 말해서 전분육동법, 연분구동법, 그래서 소위 54등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분육동법은 뭐냐면은 이게 상등, 중등, 하등, 그 다음에 상상, 중등, 중중, 상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6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분구동법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 풍년이 전대가 흉년이 등계가 있잖아요. 제일 풍년단의 상, 중간, 하 이렇게 만들고 요것도 보면 상상,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이렇게 상, 중, 하 3개씩 다 해갖고 9개가 된 거죠. 이게 세분화시키죠. 세분화시키니까 이제 불만이 좀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법을 만들어내는데 한 20년 걸렸죠.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세법이에요. 왜?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돈 빼가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그렇잖아요. 정치가들이 하다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세금 올리는 거잖아요. 세금 올리면 갑자기 표가 확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지역마다 공원이 참 많아졌죠. 그리고 지방에도 가보면요. 지금 경기도나 서울 못지않게 다 마을 공원들이 잘 조성돼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다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소위 말해서 복지예요. 그리고 또,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복지가 아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복지가 또 생겨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세금에서 나왔죠. 세금 올리지 않고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복지 정책을 강화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되고, 세금을 올리면 욕을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이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라고 다르지 않다. 근데 세종은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체 농지가 100이면 그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이는 농지를 90%를 걷어들였어요. 소위 말해서 은결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세금 떼먹는 거죠. 요게 등록 안 된 것들. 요게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전체의 농토의 90%까지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가지고 광해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50으로 확 줄어들어요.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요걸 100으로 봤는데 그 전체에서 60%밖에 거두지 못해요. 알고 보면 세종 때의 땅에 비하면 30%밖에 세금이 안 걷어져요. 그러니까 세종 시절에 많은 치적을 쌓고 거기에 무기라든지 여러 과학도구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출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고가 튼튼했기 때문이에요. 세금을 철저하게 걷은 거거든요. 당대의 사람들은 좀 싫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죽고 나서 성군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좋은 임금이 된다는 거, 좋은 정치가가 된다는 거는 욕 안 들어먹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욕 들어먹을 부분은 반드시 들어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제대로 된 치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죠. 세종은 한편으로는 상당한 사대주의자였어요. 중국에 사대하는 걸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그런데 이 사대를 철저하게 해서 결국은 이득 본 게 많아요. 일단 명나라하고 전쟁을 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명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딱 믿고 그래서 여진족을 공격을 할 때 함께 공격하도록. 그때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게 여진정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여진정벌이 조선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은 약소국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하면,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요동이죠. 여기가 지금 조선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명나라란 말이에요. 이 명나라가 여기를 다 차지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지역만 차지하고 이 북쪽 지역은 여진족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진족이 맨날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염려스럽냐 하면 그 이전에 금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여기를 한번 차지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북방민족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항상 보면 분리를 시켜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치주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건주인이 해주인이 하는 위들을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기 편하죠. 이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딱 잘라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편하거든. 왜냐하면은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태평양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필리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하고 필리핀을 먹어야 되니까는 요게 차이나 반도에서는 베트남을 가지고 여기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 한반도에다 전초기지를 만들어 놔야 일본과 필리핀이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초기지를 만들려면은 군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놓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그렇게 하면은 편하죠. 안 그러면 이게 전체를 다 차지하면 베트남 북쪽은 중국 아니에요.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으면 엄청나게 힘들죠. 그 다음에 여기 다 차지하면 뭡니까? 소련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를 엄청나게 주둔해야 돼요. 지금 28,000명 주둔하지만 10배는 주둔해야 돼요. 10배는. 저희 직접 싸우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거죠.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저게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약소국에서는 이걸 몰라.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약소국에서는. 근데 이러한 정책은 과거에 로마도 이런 정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런 정책을 썼고, 그리고 이 중국도 이런 정책을 썼어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방법은 늘 비슷했어요. 근데 약소국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자기들 탓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강대국 입장에서는 벌써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 마인드를 가져야 강대국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마인드를 가져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인드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식인들 중에도 조금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과거에는 내부에 자기들끼리 찌지고 뻗고 싸우게 하고 바깥에서 보면 너무 즐겁지. 자기들끼리 잘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 명나라가 하던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꼭 조선을 끼워들이는 거예요. 한 번씩 시기마다 정벌을 꼭 하러 가요. 명나라가. 그것도 보면 여기 애들을 끼고 이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그리고 조선도 같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요걸 끼고 같이 가면서 땅을 좀 늘렸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동정벌이에요. 요동정벌이 아니라 여진정벌이에요.
예. 우리가 뭐 여진을 정벌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마도 정벌도 비슷해요. 왜 대마도 정벌 왜 하게 된 줄 알아요? 왜구가 하도 설치니까 그 왜구가 우리한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중국 땅에 해를 엄청나게 끼쳤어요.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니들이 조선이 왜군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니네들이 왜구를 소탕해라. 니네들이. 그래서 명나라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마도 정벌을 합니다. 중국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나라가 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여진 정벌을 했다는 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 제대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진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적대적인 나라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여진이 우리를 적대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괴롭힘을 계속 당하니까. 예. 그러다가 여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지금 임진왜란 때문에 정신없고 이때에 누르하치가 저쪽을 여진을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회에 이러고 있다가는 계속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쳐내려가고 조선을 쳐와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정벌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조선한테 뒤통수만 안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선 땅을 정벌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 나라만 세우면 기본이 500년이고 막 1000년도 간다 이래가지고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별로 잡아먹어도 도움이 안 돼. 예? 이게 농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요. 그걸 잡아먹기는 되게 힘든 나라예요, 이 나라가. 왜냐하면 산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전쟁은 전부 다 산성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웬만한 데 가면 다, 요 고봉산에 가도 산성 있죠. 예, 산성 없는데 한 몇 킬로 가면 또 산성 있고 또 산성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삼국지에서 보면 막 전차 딱 끌고 막 대평원에서 그냥 저 성문을 막 가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나라는 와봤자예요. 길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막 쳐들어오면 성 내버리고 산에 다 올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 산을 갔다가 그냥 가자니 뒤가 좀 그렇고 치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속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한성으로. 급히 안 내려오면 또 치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뭐 백마산성 이런 거 피해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마다 유적지가 없는 데가 없죠. 전부 다 산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되게 힘들고 잡아먹기 힘드는데 막상 장악하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이게 이 광활한 땅에 여기다 항아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양자가 흐르고 여기 해수 흐르고 여기가 중원 아니에요. 그죠? 여기 엄청난 곡창지대 여기 하북평원 아니야.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데서 쳐들어오지 온 데서. 그렇잖아요? 예.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뭐 아무리 쳐가지고 뭐 100만 원 끌고 와도 100만 원 먹을 식량도 없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왕조가 오래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엄청 잘 나가지고 왕조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뭐 엄청나게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가르치지 말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거기다가 이 나라는 또 희한한 또 백성들이 또 희한해. 아니 일본 애들이 말이죠. 자기들은 100년 동안 전국시대를 거쳐가지고 임진왜란을 이렇게 왔어. 근데 자기들 내부에서 막 전쟁할 때는 거기에 성주하고 싸워가지고 군인만 무너뜨리면 백성들은 옆에서 누가 이기나 보고 있다 이긴 놈 만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중국 애들도 보면은 여기 해가지고 성 무너뜨려가지고 윗대가리 싹 쳐버리고 왕조 바꾸고 이러면은 밑에 백성들은 전부 다 원나라 만세 그거잖아요. 또 청나라 만세. 뭐 우리가 죽어도 한족 나라 세워 이게 없어. 얘들은 어떠냐? 얘들 와가지고 뭐 성도 다 장악하고 강군도 무너뜨렸어. 근데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미친놈들이야. 가만히 보면 세계에 의병이 일으킨 나라 없잖아요. 세계사를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의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의병은 당연시 하는 걸로 알죠.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는 그냥 위에 왕조가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면 그냥 복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거대한 중국이라는 엄청난 대륙이 원나라의 몽골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군대한테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를 갖다가 100년씩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동에 있던 이 여진 세력이 이게 기껏해야 보면은 그 당시에 인구라고 해봤자 한 7, 800만 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가가지고 그 전체 1억이 넘는 애들 통솔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는 이게 안 돼.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네. 아주 지독한 놈들이에요, 지독한 놈들. 그 후예들이지. 그런 어떤 근성을 가진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사의 예는 조금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럼 군주로서의 세종은 어떤 통치자였나? 세종은 한 번 믿은 사람을 끝까지 믿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문무를 아우르는 균형의 정치를 해요.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